전기자기학 치트키 네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11번째 치트키는 정전 용량인데요. 자, 정전 용량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떠한 물체에 단위 양전하 1V를 인가했을 때 저장되는 전하량이다. 쉽게 말해서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유전율 이런 것도 한번 배웠었죠. 유전율은 뭐였냐? 우리가 엡실론이라 쓰고 단위는 페럿 퍼 미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율을 뭐라 그랬냐?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유전율과 정전 용량은 같은 것이냐? 의미는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유전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매질에 대해서 나타내요. 매질. 예를 들어 공기나 액체, 기름 이런 매질을 나타내고, 이 정전 용량은 어떤 물체를 어떤 매질에 놓았을 때 얼마만큼의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쇠구슬이 하나 있었어요. 이 쇠구슬을 우리가 막 마찰시키면은 여기에 전하가 모인단 말이에요. 우리 정전기 알죠? 뭐 이런 거죠. 풍선 같은 거를 옷에다가 막 문댄 다음에 머리에 갖다 대면 머리가 싹 올라오죠. 이런 게 지금 다 풍선에 전하가 축적되어서 전기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런 풍선이 얼마만큼의 저장 능력을 갖고 있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정전 용량이라고 하고 C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선이 지금 공기 중에 놓여있죠. 그럼 이 공기 자체의 전하 저장 능력을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물체,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 보이는 구도체냐 동심구냐 이런 물체들이 얼마나 전하를 측정할 수 있느냐 나타내는 것이 정전 용량이고, 유전율은 뭐예요? 매질, 공기, 액체, 기름 꼭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떠한 뭐 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물질들이 있겠죠.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그러한 저장 능력을 이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정전 용량을 우리가 C라고 쓰고 단위를 페럿이라고 해요. 페럿. 그리고 C는 그 공식이 V분의 Q입니다. 전위 분의 전하량이 되는 것이죠.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Q는 CV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변환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전위에 대한 모든 식을 정리했죠. 쿨롱의 법칙으로도 배웠고 가우스 법칙으로도 배웠어요. 그럼 이 구도체의 정전 용량 한번 구해볼게요.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V분의 Q인데, 자, 구도체의 전위가 뭐였어요? 4파이 엡실론 R분의 Q. 자, 지금 이거 막 기억 안 나시면은 복수 조금 더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Q라고 쓰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Q 약분해가지고 4파이 엡실론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은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4파이 엡실론 R이에요. 여기 유전율이 들어가죠. 그럼 이 유전율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이 구도체를 어떤 매질에 위치시켜 놓을 거냐, 이 구도체를 공기 중에 놓을 거냐, 물에 담글 거냐, 기름에 담글 거냐, 어디에 놓을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이 유전율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 유전율이 엡실론인 공간에 구도체를 놓았을 때 이 구도체가 얼마만큼의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전하를 저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건전지, 배터리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구형태의 배터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터리를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콘덴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구형태의 콘덴서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이런 구형태를 사용하냐? 옛날에 정전 기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실험을 할 때 가장 주변에서 다루기 쉬운 것, 쇠구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쇠구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막 마찰도 시켜보고 막 충격도 줘보면서 이 정전 용량이라는 값을 정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기학에서는 뭐 실제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접근할 거기 때문에 구형태의 콘덴서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아무튼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4파이 엡실론 R 페럿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럼 동심구에서는 뭐냐? 이 동심구에서는 우리가 전위 배웠을 때 두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 A도체에 Q만 준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B도체에 접지를 한 경우예요. 근데 B도체 외부에다가 접지를 하면 뭐가 되냐면은 안에 있는 쪽이 마이너스 Q가 됩니다. A도체에다가 플러스 Q를 줬을 때.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동심구를 왜 또 배우냐? 그러니까 실험에서 어떤 걸 밝혀냈냐면은 전하가 저장되기 위한 조건을 발견을 해요. 첫 번째, 플러스 도체와 마이너스 도체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도체와 마이너스를 마주보게 놓고 그 가운데에 유전체라는 걸 놓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절연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전체라는 것은 이 매질을 의미해요. 매질. 공기냐, 종이냐, 뭐 액체냐, 기름이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스 도체를 놓고 이 마이너스 도체를 놓고 가운데에다가 이 매질, 유전체를 채우니까 이 유전체 매질에 이 안에, 유전체 안에 뭐가 전하가 축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동심구를 보니까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이 사이에 지금 뭐가 차 있다? 유전체라는 것이 차 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저장된다? 전하가 저장된다. 그래서 동심구를 콘덴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동심구의 정전 용량은 얼마냐? 자, C는 V분의 Q에서 Q 써주고 이 동심구의 전이 뭐였죠? 4파이 엡실론 Q분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럼 약분하고 정리해 보니까 4파이 엡실론 나누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페라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전위 공식만 잘 기억했다면 사실상 이 C는 V분의 Q 공식으로 모든 정전 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도체는 2개만 정리해 봤고요. 자, 다음 보면은 이제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에요. 사실 동심구라는 것은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물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위에 플러스 도체를 놓고 아래에 마이너스 도체를 넣은 평행판 2개 사이에 뭘 채운다고요? 유전체를 세워서 실제로 이제 전하를 축적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V분의 Q죠. 그런데 조금씩을 변형해 볼게요. 우리가 전하량 Q를 면전화 밀도 곱하기 면적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무한평면 사이의 전위 뭐였어요? 무한평면 사이의 전위. 엡실론분의 시그마 곱하기 D 거리였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약분하고 식을 정리해 보니까 뭐가 된다?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 페럿이 된다. 이게 평행판 컨덴서의 정전 용량이고 이 공식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일 많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평행판 콘덴서를 이용해서 플러스 도체, 마이너스 도체 사이에 유전체를 넣으면은 이것을 하나의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꼭 우리가 전하를 축적하고 싶은 데만 축적되는 게 아니라 전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우리 동축 케이블 있죠. 동축 케이블 뭐예요? 이게 안쪽에 도체가 있고 바깥쪽에 도체가 있고요. 이 안쪽에 절연체라고 하는 유전체를 채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 사이에 뭐가 생겨요? 전하가 축적되는 것이죠. 맞아요? 평행 도선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닥의 전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의 선전화 밀도를 플러스 람다, 이 친구를 마이너스 람다라고 한다면은 자, 도체가 있고 그 사이에 유전체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이 사이에 전하가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콘덴서를 만들지 않아도 전선이라는 도체 사이에 전하가 축적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정전 용량 C는 V분의 Q로 할 건데 자, 이번엔 선이니까 이 전하량 Q를 선전화 밀도 곱하기 길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전위는 뭐였어요? 동축 케이블의 전위 2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곱하기 ln A분의 B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람다 약분하고 식을 정리해 보니까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 곱하기 길이가 되고 단위가 페럿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선의 정수를 계산할 때는 전선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1m씩 잘라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1m, 1m, 1m. 어떻게 잘라요? 이 전체 값을 길이 L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나눠서 식을 정리해 보니까 동심 원통, 동축 케이블의 정전 용량은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 페럿에다가 길이로 나눴죠. 미터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평행도선 사이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C는 V분의 Q에서 똑같이 람다 곱하기 L V에다가는 뭐였어요? 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ln A분의 D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람다를 약분하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한 번 더 어떡하라고요? L분의 1 길이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단위 정전 용량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ln A분의 D 분의 파이 엡실론 페럿미터가 되는 거죠. 자, 식 지우고 깔끔하게 써볼게요. 평행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 C는 뭐다? ln A분의 D 분의 파이 엡실론 페럿미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도선과 대지 사이인데 이 대지, 지구 역시도 하나의 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선이 있으니까 도체가 되겠죠. 도체 사이에 공기라는 매질, 유전체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도 전하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배우진 않았고 이 뒤에서 우리가 전기 영상법에서 배울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전 용량만 그냥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ln A분의, 자, 이번에는 숫자 2가 여기 위에 들어가요. EH 그리고 2파이 엡실론 페럿 퍼 미터 써주면 되겠다. 우리는 항상 가장 기본적인 식을 기억을 해주세요. 동심 원통의 식을 먼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B가 D로 바뀌고 2가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평행도선 사이 정전 용량.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B가 H로 바뀌고 앞에 2만 곱해주면 뭐다? 도선과 대지 사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치트키 보겠습니다. 12번째 치트키는 콘덴서의 연결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이제 평행판 콘덴서예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고 안에다가 유전체를 넣는 거죠. 이거를 도면상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를 이제 이렇게 써줍니다. 가로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 회로 이론에서 저항들을 접속하듯이 이 콘덴서를 한번 접속해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직렬 연결. 이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이때 해석을 할 텐데 특징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렬 연결했을 때 전하량이 일정하다. 이게 왜 전하량이 일정하냐? 우리가 직렬 연결할 때는 뭐예요? 전류가 원래 일정했죠. 회로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전류라는 게 뭐냐면은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전류와 전하량이 비례하니까 직렬 연결했을 때 전하량이 일정하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합성 정전 용량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직렬 저항 합성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R1과 R2를 직렬하면은 더하기 했었죠. 병렬하면 어떻게 했어요?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합분의 곱이었죠. 저항에서는 이게 직렬이고 이게 병렬인데 커패시터, 콘덴서에서는 반대로 접근합니다. 콘덴서에서는 직렬일 때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돼요. 완전 반대인 거죠.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직렬이니까 전압이 분배되겠죠. 이것은 저항과 같습니다. 전압이 분배가 되는데 이때 전압은 우리가 Q는 CV라는 공식에서부터 V랑 C는 반비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압은 정전 용량의 반비례로 분배가 된다. 그럼 첫 번째 V1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1 더하기 C2분의 반비례니까 C2를 써주고 전체 전압을 곱해줍니다. V2는 C1 더하기 C2분의 C1에다가 전체 전압 V. 우리가 회로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다면 사실 이 파트는 굉장히 쉽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렬 연결해서 응용 파트로 이제 콘덴서의 내압이라는 게 나와요. 내압. 내압이 뭐냐?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은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전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콘덴서가 있어요. 이 콘덴서의 내압이 200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콘덴서에 200V까지 인가하는 건 괜찮아요. 전압을. 200V까지는. 근데 200V보다 더 큰 전압을 인가하면은 300V를 인가했다. 그럼 이 커패시터가 파괴가 됩니다. 이것을 콘덴서의 내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콘덴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V라는 전압을 인가하면은 정전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이거 C3죠. 정전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V1, 2, 3로. 그럼 V1, 2, 3가 모두 정전 용량이 다르다면 크기가 다를 거잖아요. 그럼 전압의 크기가 다를 때 이 콘덴서 3개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파괴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 문제는 어렵고 내용은 복잡한데 문제 푸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는 누구냐면은 최대 축적 가능한 전하량이 작은 콘덴서예요. 무슨 말인가 더 헷갈릴 수도 있죠.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콘덴서의 내압이 100V, 두 번째가 200V, 세 번째가 300V예요. 이 C1이 100V를 견딜 수 있고 100보다 더 큰 전압이 가해지면 C1이 파괴된다. 얘는 200V, 얘는 300V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컨덴서에서 최대로 축적할 수 있는 전하는 얼마냐면은 1이라고 쓸게요. 정전 용량 C1에다가 첫 번째 콘덴서의 내압 V1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하량이 축적되는데 이 컨덴서는 최대 걸릴 수 있는 전압이 V1밖에 안 되니까 V1, 최대 전압을 걸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이 이제
최대 축적 전하량이에요. Q2는 뭐예요? 정전 용량 곱하기 내압. Q3는 뭐예요? 정전 용량 곱하기 내압이죠. 이 셋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이 가장 먼저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문제에서 물을 거예요.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컨덴서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C1의 정전 용량과 C1의 내압을 곱해서 Q1을 구하고 Q2를 구하고 Q3를 구한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골라주면 된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바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수록해 놨으니까 이따가 풀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직렬 연결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콘덴서의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도 딱 세 가지 특징만 같이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병렬 연결했을 때는 전압이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합성 정전 용량은 저항의 직렬과 형태가 같다. 그래서 C1 더하기 C2 페럿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전하량은 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분배된 전하량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Q1은 이제 I1이겠죠. Q1은 C1에 저장되는 전하량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전체 전하량 Q예요. 왜 이번에 이렇게 되죠? 자, Q는 CV에서 지금 전하량과 정전 용량이 비례하니까 Q1, C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Q2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 써볼까요? Q2는 C1 더하기 C2분의 C2Q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에 대한 특징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직렬에서는 내압에 관한 것을 배웠으면은 이 병렬에서는 중화 현상에 대해서 배워요. 중화 현상이 뭐냐? 자, 어떤 두 가지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쉽게 구도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내가 A 도체, 이 친구를 B 도체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이 두 도체를 접촉시키거나 또는 가느다란 선으로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죠. 가느다란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직렬이겠네. 이러면 문제를 틀리는 거죠. 이건 직렬이 아니라 우리가 병렬로 해석해야 됩니다. 병렬로. 왜 병렬로 해석하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어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텐데 A 도체에 Q쿨롱의 전하를 줄 거고요. B 도체에 전하량을 주지 않을 거예요. 0쿨롱이죠. 그리고 이때 A 도체의 전위를 VA, 그리고 이때 B 도체의 전위를 VB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개를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A 도체에 있던 일정량의 전하가 이렇게 B 도체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동한 전하량을 제가 델타 Q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하더라. 그러면 이때 A 도체에 남게 되는 전하량은 뭐가 돼요? Q 마이너스 델타 Q가 되겠죠. B 도체에 남는 전하량은 뭐예요? 0에서 델타 Q가 왔으니까 이제 델타 Q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동을 완료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전하량 델타 Q가 얼마만큼 이동하냐? 전하가 얼마만큼 이동하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A 도체와 B 도체의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해요. 이때 같아진 전위를 VA 프라임, VB 프라임 또는 쉽게 공통전위 V0라고 쓰겠습니다. 즉 원래 VA, VB의 전위를 가진 두 도체를 연결했더니 두 도체의 전위가 모두 V0가 될 때까지 델타 Q만큼의 전하량이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중화 현상이라고 하고, 중화 현상의 결과가 뭐냐? 전위가 같아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등전위라고 합니다. 등전위. 그러면은 A에 남게 되는 전하량 QA가 얼마예요? Q 마이너스 델타 Q. B에 남게 되는 전하량 얼마? 델타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덴서의 직렬, 병렬 배웠고요. 그에 해당하는 응용 부분인 내압과 중화 형상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치트키 보겠습니다. 13번째 치트키는 도체계의 에너지와 힘인데요. 이 도체계에서 컨덴서에 우리가 전하를 축적하면은 결국 에너지가 모인 겁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각각 공식을 통해서 수치화해 볼 건데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W라고 씁니다. W 공식은 뭐냐? 2분의 1 QV라고 씁니다. 컨덴서 공식에서 Q는 CV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것을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2C분의 Q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자,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이라고 써요. J. 줄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줄.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체 에너지예요. 전체. 어떠한 컨덴서에 축적되는 전체 에너지. 근데 이 전기작약에서는 이렇게 전체라는 것보다도 좀 쪼개가지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적, 부피로 쪼개서 표현해 볼 거예요. 부피. 그러면은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W를 우리가 부피로 나누면 되겠죠.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전개 곱하기 전속 밀도가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것도 배웠죠. 엡실론 전개는 뭐다? 전속 밀도다. 이 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니까 2분의 1 엡실론 2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고, 또는 2 엡실론분의 d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단위는 뭐겠어요? 전체 에너지에서 부피를 나눠줬으니까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제에서 이제 에너지를 묻는데 단위만 보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판단하시면 돼요. 줄이라고 물었다 그럼 이 공식 쓰면 되는 것이고, 자, 줄 퍼 세제곱미터를 물었다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와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콘덴서를 보면은 위에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인 도체판을 놓죠.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는 항상 어떤 서로를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발생을 해요. 이 힘도 우리가 한번 정해 볼 텐데, 우선 힘이라는 것은 1을 거리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럼 1 뭐예요? 1 에너지죠, 에너지. 자,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그래서 이 1을 가지고 올 텐데, 이 공식 말고 첫 번째 공식 말고 두 번째 공식을 가져와서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1이 뭐예요? 2분의 1 2D인데 이건 지금 단위 최적당이죠. 그럼 여기다가 최적을 곱해줍니다. 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면적 곱하기 거리 나누기 D해서 약분 했더니 뭐가 남냐? 2분의 1 전개 곱하기 전속밀도 곱하기 면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기자기학에서는 잘게 쪼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엔 뭘 할 거냐면은 단위, 면적당, 힘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럼 단위 면적당 힘 F는 위에 구했던 힘에서 우리가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약분해서 구할 수 있겠죠. 공식이 그러면은 2분의 1 2D가 되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2분의 1 엡실론 2제곱. 자, 또는 2 엡실론분의 d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단위는 힘에서 면적을 나눴으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을 보아하니까 어때요?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워야 되는 공식은 딱 3개인 거예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체 에너지 이거 하나랑 단위 최적당의 에너지 또는 단위 면적당의 흡인력 2개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됐어요? 이 공식이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에서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 줄이냐, 줄 퍼 세제곱미터냐, 뉴턴이냐, 뉴턴 퍼 제곱미터냐만 보시고 적정한 공식을 골라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전 용량에 관련된 공식들, 그리고 내용들, 응용 지식들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결코 휘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끝나셨으면 반드시 해당되는 기출문제 풀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권장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 풀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